존경하는 주호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마산아포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분산,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이제는 AI 디지털 도시로 거듭나려는 마산아포 최영두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를 한 후 단상 앞에 섰습니다. 네, 지금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또 이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제일 걱정이 많고 노심초사하는 나날을 보낼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이 당초의 정책 의도와 선의와 달리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결과, 성과로서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자료인데 우리 송원석 지금 기재위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를 봤더니 전국에 좀 의사가 부족한 곳이 많죠. 대한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인 마산 하포도 시각자료입니다. 소아청소년과가 개업이가 한 분뿐입니다. 한 개소뿐입니다. 진료 대상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저희 지역입니다. 소아청소년은 달랑 한 개뿐이었지만 16세 이하 인구는 22,388명입니다. 지금 의료개혁, 의대 정원 문제도 바로 이와 같은 지역에서 이런 소아청소년과 우리 젊은 부모들, 학부모들, 그리고 젊은 주부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병원도 제대로 없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역 의료, 그다음에 필수 의료에 있어가지고 의사 수 자체도 작은 것도 문제지만 지역 간 그리고 진료 과목 간 차이가 크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 그다음에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지원 등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될 경우에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까요?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의대 정원은 불가피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역에 특히 이러나 마산이면 꽤 대도시 중규모 이상 도시고 이전엔 7대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서조차도 소아과 병원 찾기 힘들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지금 의사 공급 현황, 의료 공급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큰 의료개혁의 그림을 진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진행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노출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처음에 의대 정원이나 정책을 응원했다가 지금 실망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책임있는 당국자로서 여기에 직을 걸고 열심히 일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네,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책임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지게에 목숨을 걸고 그 결과로서 국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장관께서 누구보다 더 힘들다는 걸 알고 있지만 국민들은 더 분발해서 이 문제에서 특히 지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과연 이 의료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이 분야는 확실히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명절에는 보통 병의원들이 많이 진료를 안 하기 때문에 늘 응급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수도 대폭 확대를 했고, 그 다음에 응급실의 공급 인력 확충, 그리고 전원 이송, 그다음에 배후 진료에 대한 수가도 높이고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중앙 컨트롤 타워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어디 계실 겁니까? 예, 저는 중앙응급 상황실에 연락을 받으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면서 간부들하고 비상 연락만을 취할 계획입니다. 정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아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는 의대 정원 문제, 이 문제로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당장 우리 국회에서도 야당 대표 한 분, 그리고 여당의 원내대표가 코로나19로 감염이 되어서 잠깐 격리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코로나19라든가 이 감염병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다행히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르신 등 아직까지 고위험군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코로나19 등 추석 감염병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별 예방 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께서 거주하시는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수급도 원활하게 예비비를 활용해서 지금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부의 말을 잘 믿지 못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 보면은 백신과 치료제도 구분 못해가지고 온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네, 팬데믹이 발생하면은 최대 200일 이내에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는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언제 어느 때 신규 변이가 나올 것을 사전에 예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인재도 키우고 글로벌 협력도 같이 추진해서 빈틈없는 방어 체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 백신 수합 같은 백신 협력 전략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지난 4년 전에 저와 박진 의원이 당시에 백신 수합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미국 조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미국 의원들이 왔습니다. 미국 의원들이 와서 미국 국제보건협약을 제안했습니다. 이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예. 이 아미베라라는 이분이 원래 의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영킴은 우리 한국계 이미 공화당에 아주 이제 실력이 있는 분인데, 이 두 분이 한국 외무장과 보건복지부 앞으로서 국제보건 분야 지원, 이건 상당히 앞으로 한미가 mRNA 같은 것을 비롯해서 이런 긴급한 팬데믹 사태에서 동시에 공조하고, 또 백신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을 적절히 관리해서 한미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다 포함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윤석열 정부는 들어와서 보건의료 R&D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의 공동 연구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K-알파H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해서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효과를 얻기 위한 프로젝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백신 스와프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다음에 보완적인 수단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까지 가지 않도록 자체 연구개발 능력을 확대해 가지고 또다시 올 팬데믹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이 보니까 뜻깊은 바로 시간입니다. 바로 2022년 9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오늘 사실 귀한 손님이 저희 의원실을 방문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바로 글로벌 펀드입니다. 글로벌 펀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펀드에 당시 2022년에 유엔 총회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1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고, 이 지원한 것을 둘러싸고서 그 유명한 사태가 생겼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걸 둘러싸고서 MBC라는 방송사가 없던 말을 자막을 입혀서 대통령의 말이 마치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원들을 조롱한 듯이 한 그 유명한 자막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이든 날리맨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사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글로벌 펀드의 성과에 대해서 사무부총장이 와서 정말 한국 정부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이러한 노력을 다 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혹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네, 오늘은 하루 종일 좀 아침 바빠가지고 보고를 못 받았는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낸 글로벌 펀드 덕분에 아프리카 전 세계에서 5,900만 명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역할은 이만큼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제약산업, 우리 바이오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1억 달러를 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펀드가 우리나라에서 조달한 보건 의료 물품의 액수가 어느 정도
짐작하십니까? 네, 상당 부분 또 5억 달러가 넘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글로벌 펀드에 이 기금을 내므로써 국제 보건 의료 또 아프리카 같이 저렇게 힘든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대한민국이 정말 홍익 인간의 이념으로 세워진 나라로서 정말 국제적 역할을 다했습니다. 다하고 이와 함께 이것이 우리 보건 의료 산업의 발전에도 우리가 1억 불을 내고 5억 불을 공급을 했으니까 우리 보건 의료 산업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잘 챙겨셔서 지난 2년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그 전에 국제기구에 이렇게 큰 기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전쟁과 재난과 분단 속에서도 이렇게 성장할 때 받았던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그 지원을 이제 되갚기 위한 그런 공여국가로서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글로벌 펀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고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WHO 총회 같은 데 가면은 다음 팬데믹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제 간의 연대라고 합니다. 그런 저희도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을 하고 정보도 입수하고 공유할 건 공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부 장관님, 부총리님, AI 디지털 교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단상 앞으로 나왔습니다. 네, 오늘 며칠 전 신문입니다만 AI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교육 형평성을 해결할 수 있고, 네. 특히 저희 지역 같은 마산 하포 같이 수도권에서 꽤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공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의 진도와 또 학습 수준, 학습 진도에 따라서 아주 맞춤형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늘 교육부총리도 말씀해 오셨죠. 네네. 지금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뭐 AI 디지털 교과서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학생별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또 맞춤 컨텐츠를 추천하고 또 다양한 학습 지원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제 그 교과서 검인정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영어, 수학, 코딩, 정보교과라고 하죠. 세 과목에서 초등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요 4개 학년도에 지금 이제 교과서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일단 출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19세기에 만들어진 교실 제도에서 20세기에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21세기를 살아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육의 딜레마다. 그리고 한 교실에 20명의 학생이 있는데 전부 진도가 다릅니다. 관심이 다릅니다. 그 똑같은 선생님은 똑같은 그 몇몇이 알아들을지 모르는 어느 정도가 진도를 따라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일한 속도로 가르쳐야 되는 답답한 현실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이런 문제가? 네, 의원님께서 뭐 정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공교육, 학교 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소위 개별화 학습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 반에 뭐 30명, 어떤 때는 또 우리 50명, 60명까지 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 반에 많은 아이들이 다 틀린데 선생님은 한 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개별 맞춤 교육이 쉽지 않은데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게 된다면 적어도 지식 전달 부분에서는 상당히 개별화된 학습이 가능하게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능성을 보고 이제 추진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그 교사 연수를 지금 시작을 했는데 교사들의 반응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게 좀 뭔가 지금 이제 교실이 바뀌겠구나 하는 희망들을 가지고 있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교육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선도직이긴 한데 네. 지금 북유럽 국가 같은 데에서는 오히려 디지털 기술 활용을 축소한다. 이것이 문해력을 떨어뜨리고 이것이 딥페이크에서 보듯이 오히려 범죄에 노출시키고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존경하는 조정은 의원께서 제가 했지만 뭐 SNS라든가 뭐 게임 중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규제하는 추세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에서도 아이들의 그 스마트폰을 학교에서 사용하는 거는 규제하는 이제 그런 법안이 지금 이제 제출되고 있고요.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이들의 그런 소비 활동이죠.
과는 다르게 학생은 학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습의 경우에 디지털 기기를 많이 활용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디지털 역량을 갖추게 하는 굉장히 좋은 수단입니다. 그리고 우려하는 뭐 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제 저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중독성이 있는 뭐 소비적인 거하고 아이들의 학습 활동하고는 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고요. 말씀 주신 서여대의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다가 최근에 이제 좀 유치원 디지털 기기 사용 의무화를 철회하는 정도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특히 이제 뭐 피사에서 성적이 좋은 이런 나라들은 보면 뭐 에스토니아나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금 학습에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 디지털 교과서 하다가 게임에 몰입될 수는 없습니까? 그 분명히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이제 저희가 K 클라우드라고 해서 클라우드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접속을 해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클라우드에서 그런 이제 그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벽을 칠 수가 있어서 아이들이 학습하는 하다가 갑자기 뭐 그걸 그 디바이스를 가지고 게임을 한다거나 학부모님들이 그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분명히 방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에는 게임 그게 없기 때문에 K 클라우드는 교재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걱정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이나 이런 데 걱정이 많고 제가 또 제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데 네네. K 클라우드랑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님들도 걱정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정부가 좀 시범 사업으로 네. 이것이 굉장히 믿을만하고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공교육, 제가 자랄 때는 공교육이 전국이 공평했습니다. 팔도 어디서든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도 올 수 있었는데 요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서울대학 가는 것이 지금 지방 학교에서는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AI 디지털 교과서야말로 우리 교육의 혁명을 일으켜서 오히려 이런 맞춤형 수업이 진행된다면은 오히려 이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또 물 좋고 산 좋고 또 고향과 가까운 이런 데서 학생들을 기르는 것이 더 좋다. 이런 국민들이 많이 늘어나서 다시 귀향할 수 있도록 네네. 우선에 지역 도시, 근데 저희 마산 하포 같은 데서 그 시범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면은 제가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그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에 실제로 공교육에서 격차가 지역 간에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수도권하고 지역 간의 격차도 많은데 그것을 좁힐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특히 의원님들께서 이제 관심이 많으신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최근에 큰 백화점 공간이 하나 생겼는데 여기에 어떤 선생님들 연수,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연수, 학생들이 직접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도교육청과 시청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적극 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교육개발 특구 사업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네. 그런 사업을 통해서 교육청 또 일반 지자체 또 교육부가 함께 지역의 그런 교육 발전을 위해서 혁신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육이 좋아서 지방에 살아야겠다 이런 시대가 오도록 꼭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총리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단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의장석을 향해 인사를 한 후 단상 앞에 섰습니다. 네, 이번 대정부 질문 기간 중에 국무위원의 출석 문제 또 국무위원이 출장 중이다가 급히 귀국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그 국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에서 국방장관, 외교부 장관이 이제 같이 와가지고 하는 회의인데 그 회의가 불가피하게 우리 정기 국회 일정보다도 훨씬 전에 결정이 돼가지고 뭐 부득이하게 이제 참석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아마 미리 우리 그 국회에 좀 승인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의
원내대표들의 승인을 받고 아마 국회의장의 승인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만 정작 그분들이 이제 못 오게 되니까 원래는 이제 정부위원이 대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무위원이 무슨 일이 있으면요. 그래서 그 정부위원들이 나와서 외교 국방에 대한 그 답변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그 외교부 장관하고 국방장관이 그 차관으로 대참하는 것을 이제 허용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저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이것이 뭔가 이렇게 정부가 국회에 대한 하나의 존경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표출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리 다 승인을 받았었던 거고 국회의장님께서 승인을 받았던 거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정부가 의도적으로 그런 일이 아니었고 그거를 더더군다나 정부가 국회를 경시해서 그렇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잘못된. 우리 의원들도 이 국무위원이 국회를 무시하나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미리 다 허락을 받았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다 받았던 겁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께도. 차관들이 대신 대참을 해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장관들이 회의를 끝내고 또 일부 일정을 좀 다 못하더라도 참여를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회의였습니까, 그게? 그거는 일종의 우리 외교 안보와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나라로 봐서는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원래 국회가 정기국회가 우리가 주최하는 회의. 정기국회가 9월이고 9월 그맘때면 대정부 질문이 있다는 걸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까? 글쎄요, 이번에 일정은 예결위 결산회의가 있었고 연이어서 우리 정책질의 본회의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대개 그 예측하던 거하고 조금 달랐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의원들도 우리 국회 일정이 자주 변경되고 이게 좀 딱 하나 세팅된 그게 예정대로 되는 것이 아니어서 큰 혼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건 우리 국회도 조금 이 대목에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산도 사실은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끝냈어야 될 대목인데 정기국회가 시작된 뒤에 결산이 되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또 원성도 듣고 있고 정부의 기능에서도 혼선을 빚고 우리 의원 일정도 지금 크게 지장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국회와 소통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 국회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저희 여당이 야당과 많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하여튼 정부로서는 해야 할 절차는 다 밟고 승인을 받았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점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모르고 지금 상당히 그 분개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총리께서 그 점을 좀 더 분명히 이번에 설명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ODA라는 게 있습니다. ODA. 네. 우리가 글로벌 펀드로 지금 국제사회에서 큰 찬사를 받고 있는데 ODA 규모가 한 4조 가량 되죠.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ODA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랬더니 이게 ODA가 국무조정실에서 크게 얼개를 짜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우리가 다리 지어주고 이런 것보다는 해외 유수 운제를 데려와서 우리 국내에서 교육시켜서 우리 국내에서도 활용하고 질의자의 발언 시간이 초과되어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경남의 경우에는 카이스트 AIT 같은 그런 곳에서 해서 경남의 큰 제조 기업에서도 R&D 인력으로 우수 외국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종합적인 시스템. 그래서 과거에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이 우리나라 국내 대한민국의 의료진을 키우고 의대를 키우고 또 우리 큰 고등학문을 키웠듯이 이제는 우리나라가 어디 주요국가 공유국가의 사람들 우선 인재를 국내로 데려와서 여기서 석박사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총리께서 좀 전체적으로 하고 조율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네, 아주 정확한 방향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물론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다리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농업을 현지에서 지도해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불가피하게 나가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근에 이런 그 국내의 여러 가지 위상이 엄청 높아졌고 또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엄청 많고 또 특히 우리나라의 그 국내 여러 산업, 첨단, 방산, 방산에 이렇게 외국인들을 많이 교육은 못 시키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그런 한국에 있으면서 그런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까지는 해외에 나가서 가령 직업훈련원을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하면서 현지에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했다면 이제는 그런 인력 훈련과 교육, 기술 연수 이런 거에 관한 그러한 분야는 이제는 원칙을 다 국내로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국내의 유수한 대학, 유수한 그 훈련원 이런 데를 다 활용해 가지고 국내에서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자. 그럼 물론 그 인력을 우리의 첨단 산업에 쓸 수도 있고 또 우선 그분들이 대한민국에서 훈련을 받고 가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의 팬이 되고 그 나라에서 한국과 대한민국 자기 국가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런 훈련, 학위 이런 그러한 분야는 한국에 다 데려와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코스트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은 그런 원칙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이 의원석을 향해 인사를 한 후 연석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